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부가 사드 배치 조치를 취한 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서도 지역 이기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야당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의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대부분이 전소됐습니다. 한 달 반 전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이후 전통시장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 안전 점검을 벌였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앞으로 강원도 내 학교 절반 가까이는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폐교 위기를 맞은 한 시골 마을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는데요. 특검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인지 뉴스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를 구속한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서 현재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원래 오늘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또 결정이 미뤄졌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일 오후 2시 반 정례 브리핑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다 이게 특검 측의 얘기인데 그 부분은 뭐 알겠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환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날쯤은 되게 이제 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을 꼬박 하루 22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금요일 오전에 이 부회장을 돌려보냈는데요. 그 다음에 각종 진술과 자료 등을 검토할 시간이 어제와 오늘 주말 이틀밖에 없었다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게 특검 설명입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이 경제적 충격 등 수사 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서도 일단 중요한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당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게 특검 측의 얘기인데 당초는 일요일까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에서 어떤 논의 과정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영장 청구 여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특검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확정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검은 삼성의 최순실 씨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 씨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부회장에겐 회사 돈으로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부분에 관련해서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내일 밝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내용 그리고 영장 청구 여부는 이제 내일 결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다른 삼성 경영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네, 특검은 이미 조사를 받은 이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고위 임원 3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들 3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 늦어지는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유라 씨 이대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최경희 전 총장도 소환하기로 했죠.
네, 특검은 어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학장은요, 정 씨가 이대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특혜를 받는 과정을 전부 총괄한 인물로 지목이 됐습니다. 특검은 모레쯤 김 전 학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최경희 전 총장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법 처리 수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특히 이번 특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혐의를 밝히는 것인데요. 자, 이 부회장에 대한 법 적용은 바로 그 수사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 자체는 물론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수사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반영합니다. 다만 재계 등은 삼성의 경제 비중 등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특검도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이런 여러 상황까지 함께 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충격이나 우려 등에 대한 이런 것도 영장 청구의 고려 사항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 포함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장 청구 시 발부 여부도 특검에겐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뇌물 공여 혐의와 함께 수수자인 박 대통령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나 강요보다 뇌물수수가 형량이 높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한 최 씨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부터 고민해야 하고 특검 수사의 큰 그림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이르면 내일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특검에 소환이 되는데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김 전 실장은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두 빠져나갔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5년 1월 2일 다이어리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것을 뜻하는 표기와 함께 영학의 좌파 성향 인물 네트워크 파악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특정 문학의 인사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 같은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선 장관은 당시 정무수석으로 근무해 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줄곧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했지만 결국 국정조사에서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이번 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소환할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왕 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특검 수사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탄핵 심판 출석을 거부해왔던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내일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먼저 윤서령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있는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인이 입장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차 기일 때 헌재의 출석 요청을 대리인들이 소명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출석 고려 쪽으로 입장을 튼 건 현 상황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출석을 거부했던 최순실, 안종범 등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회견이나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사전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가는 쪽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건데 정치부 윤서령 기자와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서령 기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기자 리포트를 보면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건 일단 입장이 정해진 겁니까? 네, 헌재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일 기자간담회를 한 이후에 조금씩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라는 정도의 박 대통령 측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헌재에도 출석한다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라는 날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 출석으로 방향을 튼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탄핵 심판 직후에 탄핵이 가결된 직후에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상당히 완강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바꾼 건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이 박 대통령 측은 이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라든지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 등으로 탄핵 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략이 박 대통령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헌재도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간 끌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헌재가 이례적으로 고의 지연 의혹을 지적한 그런 압박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특검과 검찰을 통해서 일방적인 주장들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때문에 이 본인이 직접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겠다. 이런 계산도 깔린 것 같습니다. 또 법적인 부분 이외에도 여론전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의 여론전 부분 외에 이제 여론전이라고 이제 윤서령 기자가 표현을 했는데 어떤 얘기죠? 네, 새해 첫날에 이 기자간담회를 사실상 기습적으로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 검찰 조사와 헌재 출석은 거부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본인의 혐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인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헌재에 나가서 해명도 하고 이른바 이 장외 여론전도 갖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외 여론전을 위해서 헌재 출석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자간담회가 사실상의 일방 주장만 냈기 때문에. 근데 박 대통령은 그걸 또 한다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여론을 살피고는 있는데요. 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지지 세력을 다시 끌어모으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그걸 무릅쓰고라도 지지층 결집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네. 자, 헌재 출석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해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헌재 탄핵 가결될 때하고는 또 다르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새롭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부분이 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 대가성이 없었다 이런 주장들을 대통령 측이 내놓고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네, 이미 최순실 씨 개인 회사 용역 제안서를 이 대기업 총수 독대 자리에서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또 삼성 측도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돈을 냈다는 부분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미 검찰 조서에서 모두 이런 이런 조서에 모두 이런 진술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했을 경우에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때는 뭐 뇌물죄로 본인을 엮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는 그 법적인 논리로 이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겠죠. 자,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자, 휴일인 오늘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대선 주자들은 전국을 돌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신영복 선생의 일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정권 교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 교체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습니다. 야권 지지세의 중심지 광주로 내려간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 나라 공정한 국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반면 최근 지지율 정체기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향인 경남 창녕을 찾아 경선 승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선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실험에서도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들이 참여할 대선 후보 경선 규칙 가안을 이번 주 초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세부 규정을 놓고 주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도 안보 관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서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반 전 총장은 평택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없었는데도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같은 비군사적인 전문가 봐도 이거 당연히 분명하게 이 폭침에 의해서 파손된 게 분명한데. 이어 반 전 총장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도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수한 그 방어용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향해 좁은 국토에서 지역 이기주의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어제 고향 마을을 찾았을 때도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귀국 기자회견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연일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 전 총장의 행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이 귀국하면 통합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주로 나왔지만 통합 못지않게 대통령에게 중요한 덕목은 강한 안보관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사드 배치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면서도 반 전 총장의 사드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는데요. 대표와 함께 대선을 이끌 새 지도부도 구성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새 지도부를 뽑았습니다. 당 대표로는 1인 2표제로 진행된 투표에서 61% 넘게 표를 얻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론 문병호, 김영한 전 의원과 황주홍, 송금주 의원이 뽑혔습니다. 신인 박 대표는 당을 신속하게 대선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전제를 달았습니다. 손학규, 반기문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반 총장의 경우 혹독한 검증을 받아서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표와 같은 맥락에서 선자강 후연대론을 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여기에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합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당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안 전 대표의 지지율에 달렸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까지 밀리며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총선 직후 21%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자강론을 주장한 박 대표가 승리한 가운데 반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까지 시작되면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안 전 대표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지난주 소녀상 관련 발언, 외교 공관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였지요. 논란이 컸었는데요. 자, 일본 언론에 이어서 일본 정부도 곧바로 이 발언을 소녀상 철거 주장의 근거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도 그런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윤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킨 겁니다. 영사공간 앞에 어떤 그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 관계라든가 국제 이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이 발언을 놓고 일본 언론이 소녀상 철거를 지지했다고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단 데 이어 일본 정부까지 소녀상 철거 합리화 움직임의 근거로 윤 장관 발언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외교부는 내일 유엔 대사와 미, 중, 일, 러 4개국 대사를 불러 긴급 재외공관장 회의를 엽니다. 대일 갈등은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까지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 현안이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것들인 만큼 주변국 공세에 떠밀린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의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00개가 넘는 점포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대대적인 소방 안전 점검을 벌였지만 또다시 대형 화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시장 구석 점포에서 작은 불길이 튀더니 순식간에 옆 점포로 번집니다. 3, 4분이 지나자 시장 전체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전남 여수의 교동수산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긴 했지만 잔뜩 쌓인 스티로폼 상자와 낮은 천장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이렇게 다른 상가와도 연결돼 있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5개 점포 중 116개가 전소돼 5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설 대목을 앞두고 점포마다 물건을 잔뜩 들여놓은 상태여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가 상인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대못 보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정말 암담해버려요, 지금. 소방당국은 일단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서문시장 화재 직후인 지난달 초 이 시장에 대해 벌인 소방안전 점검에선 정기적 문제점은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발화 당시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지 여부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50대 남성의 다리에서 병원에서 쓰는 거즈가 한 뭉텅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수술을 받을 당시 의료진의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통증을 느끼고서야 무려 20년간 살 속에 거즈를 넣고 살아온 걸 알게 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농산물 선별 작업을 하는 정성필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다리가 붓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CT 촬영을 해봤더니 오른쪽 허벅지에서 종양과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1997년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뼈에 철심을 박았다 빼낸 부위입니다. 통증 부위를 다시 절개해보니 수술용 거즈 한 뭉텅이가 나왔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나 그런 거 봤지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려니라는. 거즈가 몸에 들어가면 보통 얼마 지나지 않아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균 거즈가 들어갈 경우 장기간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당시
정 씨가 수술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의사는 이 거지가 병원에서 쓰던 것과 비슷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직접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기억도 없고 의학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책임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대만을 여행하던 20대 여대생들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가 건넨 요구르트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건데요. 대만에 여행 가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한국인 여대생 3명이 택시에서 의식을 잃은 건 현지 시간 12일 저녁. 택시 투어를 나섰다가 기사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음료수를 조금만 마신 한 학생은 야시장에 도착한 뒤 일행을 깨웠지만 피곤해 잠든 것으로 판단해 혼자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어 1시간 뒤쯤 돌아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일행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약 기운이 좀 들쳤으니까 걔한테 너는 혼자 쓰린 야시장이라는 그 야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구경하고 와. 아무리 네 친구들 내가 보호해주게 있을게 하고. 간신히 호텔로 돌아온 여성들은 15시간 넘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 잔모 씨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된 상황입니다. 잔 씨가 일했던 택시회사는 대만 교통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데 주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직후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로 연락을 했지만 자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반박한 가운데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저런 혜택이 줄면서 돈을 되레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지요. 꼭 챙겨야 할 자료는 어떤 건지 박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14개 항목의 지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 보험과 폐업한 병의원의 의료비 자료도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따로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나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떼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자녀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등도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증빙 자료 등을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살까지, 부모는 만 60살부터인데 잘못 입력하면 10% 가산세에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추가 수정 기간이 지난 오는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 조회한 뒤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가계빚 문제,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질 않고 뒤늦게 돈줄만 줘서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서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건 자영업자입니다. 앞으로는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과밀 업종이나 지역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빚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연내에 자영업자 전용의 대출 심사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하시면 평균적으로 얼마밖에 못 버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담도 되고. 정부가 파악한 자영업자의 빚은 465조 원에 달합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한 베이비 부모들이
너도 나도 창업에 나서면서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문제는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자영업자의 빚 갚을 능력, 즉 가처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대출만 잴 게 아니라 베이비 부모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입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 타던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높이고 그 대상도 늘리기로 했죠. 하지만 사업 시작 불과 사흘 만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홍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폐차장에 노후 경유차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기 폐차를 신청한 차량들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고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차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중단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틀간 무려 4,500대의 차량이 몰리자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어떻게 하냐 그러고 항의하고. 환경부는 단순 행정 문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협회 측도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경기도 수원시와 포천시는 접수 시작 사흘 만에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수원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억 원 줄였습니다. 환경부는 예산이 남은 다른 지자체에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폐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이 빠듯해 사업 중단 사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단일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그 마을도 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학교 통폐합의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당을 가득 메운 뜨거운 축제 열기는 아이돌 콘서트장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도 앞으로는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올해로 개교 34주년을 맞는 간동고등학교는 중학교와 함께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통폐합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해 여름부터인데요. 보시다시피 3학년 전체 책상이 14개로 전교생이 4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신입생 수도 부쩍 줄었습니다. 14명이 현재 미달입니다. 총 몇 명 받아야 돼요? 24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10명이 입학을 했어요. 1학년 승현군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강동면에 들어오는 차가 많지 않고 버스비도 2배 이상 이렇게 비싸요. 요금이. 이게 할머니 또 연세가 많고 혼자 계시니까 또 걱정되는 마음이 또. 하루 5번만 다니는 버스를 타고 화천고까지 가야 합니다. 이곳은 간동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서 화천고등학교까지 등교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버스를 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 구비진 산길을 돌아 시내에 들어섭니다. 등굣길 주변엔 PC방과 숙박업소, 술집 등 간동면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화천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20분 넘게 걸어왔는데요. 왕복 통학거리를 따지면 2시간 가까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강원도 전체 666곳 중 통폐합 대상이 된 학교는 절반에 가까운 311곳입니다. 폐교를 막기 위해 나선 건 재학생과 주변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인접지역 17개교 학생 3,100여 명과 함께 통폐합 반대 서명을 교육청에 냈습니다. 저희 학교가 마을 내에서 그냥 학교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을 내 중심부인 학교를 통폐합시키다 보면은 마을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원도 삼척시 노곡분교는 지난해 마지막 학생이 졸업하면서 86년 만에 폐교됐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삼척 노곡분교입니다. 수돗물은 이미 끊긴 지 오래됐고요. 이 출입구 위를 비추던 전등도 이미 전기가 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위쪽으로는 이미 거미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요. 바닥을 보시면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쓰던 교구가 그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쪽을 보시면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문 닫은 학교보다 더 빠르게 변한 건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졸업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사 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밖에 안 남았죠.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허전하고 속상하죠. 주민들이 떠나면서 빈집이 늘었고 마을을 지키던 파출소도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남은 건 노인들뿐입니다. 그 12집 살았는데 이젠 다 이래가고 이 영감하고 내가 영감하고 들을 거예요. 노래소리도 못 들리고 뭐 울음소리도 안 나고 다 더 적적하지. 그동안 학교가 없어지면서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 온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학생들의 외침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경고로 들립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TV쇼에서 대통령을 풍자하고 수상 소감에서 직격탄을 날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떠들썩한 우리로선 미국 문학의 자유로운 정치 비판에 눈길이 가죠. 할리우드에도 한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지만 1950년대 유물일 뿐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Mr. Trump, I'm here because your CIA is saying that we Russians tried to make you win election. All I know is I won. 꼭 닮은 연기로 트럼프를 풍자해온 볼드윈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빨간 모자에 쓰인 러시아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을 글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또 한 번 꼬집은 겁니다. 영화인들의 축제에서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조소와 비판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할리우드와 정치의 악연은 깊습니다. 1947년 미 하원 비미국 활동위원회는 좌파 성향의 배우와 프로듀서,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퇴출시킵니다. 당시 배우협회장 로널드 레이건 등이 청문회에 불려나왔고 정부 비판적 영화는 찾기 힘든 암흑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1960년 리스트가 사라지며 활기를 되찾은 할리우드는 모금 활동으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키워왔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다는 할리우드의 경험은 오늘날 자유로운 정치 비판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엿새 앞두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취임식 불참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식에서 공연할 가수는 판단 실수라며 축하 공연도 취소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주하지 않겠다는 플래카드를 든 이민자들이 열을 맞춰 행진합니다. 시위는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 전국 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식 당일과 이튿날엔 최대 100만 명이 시위를 벌일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원들의 대통령 취임식 보이콧 선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allow Donald Trump to bury the Statue of Liberty. 취임식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줄줄이 초청을 거절한 데 이어 축가를 부르기로 한 제니퍼 홀리데이도 판단 실수라며 공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취임 직전 지지율은 44%로 역대 미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전 지지율은 83%였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과 집값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가 한국의 식료품 12개 항목과 도심 아파트 매매 가격을 세계 각국과 비교했더니 119개국 중 상위 10%에 속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의 설 상여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68.4%로 나타났습니다. 상여금 액수 평균은 지난해보다 다소 많아진 120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이 평균 160만 원, 중소기업은 평균 106만 원 선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 인기가 많은 다운이불 중 일부 제품이 거위털의 중량이나 비율이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다운이불 9개 종을 시험해봤더니 3개 종이 거위털 80% 미만의 제품을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해 현행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페테르 한셀이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13일간 8,800km를 달리는 극한의 경주 다카르 랠리에서 1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카르 랠리는 원래 프랑스 파리와 세네갈 다카르 구간에서 열렸지만 테러 위험 때문에 2009년부터 남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극장과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 비판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치검사, 비선실세, 그리고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조이팔 사건까지 현실을 꼭 닮은 영화들을 권근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수사보다 출세에 목마른 정치검사들,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차기 검사장 후보 한강식,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가지만 비선 실세는 여전합니다. 영화 속 가상현실이지만 진짜 현실을 보는 듯 생생합니다. 최근 극장가에선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사기라는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마스터는 70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현실에선 범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영화에선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하는 통쾌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추악한 권력자에게 지배당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내력을 가지시고 밝은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힘을 함께하기 바랍니다. 해직 언론인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지난 12일부터 관객을 만나고 영국식 복지제도의 허점을 꼬집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달 넘게 장기 상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야구 월드컵이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로 맞이하는 WBC. 우리 야구는 4년 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이승엽의 한 방에 도쿄돔은 침묵에 빠졌고 이종범의 결승타에 일본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WBC는 우리 야구의 가슴 벅찬 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과 2009년 연속으로 4강 이상의 성적을 냈지만 4년 전에는 1라운드도 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번째 WBC, 우리 야구는 일단 1라운드부터 넘어서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오승환이 뒤늦게 합류했지만 전력은 역대 최강이라 내세우긴 힘듭니다. 만나는 상대도 얕볼 수는 없습니다. 16개 나라가 출전하는 본선 1라운드는 3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과 만납니다. 네덜란드와 대만은 4년 전 우리에게 1라운드 탈락을 안긴 복병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계 미국 선수들이 대거 포함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준비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일찍 상대국 전력 분석팀을 가동했고 2월부터는 일부 투수진을 소집해 특별 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 분주함, 우리 야구의 부활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JTBC 오광준입니다. 이번 WBC에선 한국 야구의 전설 박찬호가 해설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4년 전 후배들의 뼈아픈 패배를 함께했던 만큼 올해 3월 설욕전이 될 WBC를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WBC 대회마다 박찬호는 우리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회 대회 때는 30년간 일본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던 이치로를 두위로 눌렀습니다. 뜬공으로 또 헛스윙 삼진으로 꼼짝 못하는 이치로의 모습에서 야구 팬들은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3회 WBC에선 박찬호의 입담이 팬들의 쓰린 속을 풀어줬습니다. 유니폼에 살짝 꽂혔을까 참 아쉽습니다. 참 몸이라도 맞았으면 아프기라도 하는데.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이거 전혀 뻥이 아닙니다. 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올 3월 열리는 WBC에서 박찬호는 대표팀의 선전 속에 주인공보다 조연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아마 그런 실망감과 어떠한 좌절이
또 다른 어떤 축복과 또 기쁨을 만들어내는 또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하고 특히 처음 한국에서 열리는 WBC에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분명히 이 국적통 안에서 생겨날 거고 또 다른 드라마가 같이 하는 속에서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WBC는 오는 3월 JTBC가 중계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과 대전 영하 8도, 안동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구와 광주 5도 등으로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